네, 안녕하십니까. 파주인 해피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김성민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 명사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우리 청년들은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하죠. 나 때는 더했어. 요즘 애들은 말이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자신만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분들에게 흔히 꼰대라는 은어의 말을 붙이곤 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말이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 어른의 지혜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 애들인 우리 청년들은 어떤 소리를 품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주인 소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할 수 있게 하자, 서로 소통하자. 파주인 소리 제3회 청년의 소리입니다. 손님을 모시는 동안 잠시 음악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노래 끝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잠깐 네. 페이스북 공유하는 시간 네. 잠깐 가질까요? 페이스북 아이디가 없어요. 안 하는 우리 네, 아, 페이스북 안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SNS 이런 거 잘생긴 사람들은 이런 걸 네, 알겠습니다. 짜증나는 상황인데. 하실 때 핸드폰 보시면서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채팅 보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도 되고요. 일단은, 네, 시작하기 전에 각자 이제 자기소개 이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일전에 한번 뭐 나왔던 적도 있었는데 이런 청년의 소리라는 이런 코너에는 또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파주에서 보험 대리점을 좀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지사장이고요. 현재 또 파주 청년회에서의 상임부회장으로 또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최동렬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파주인 소리의 파주인 신문 파주인 그 소리에 그 초청해주신 그 송희연 그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영등포에서 그 낮에는 배송 일을 하고 있고 서울 및 수도권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고 저기 파주 지역에서 바른미래당 지역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성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파주에서 세무법인에서 이제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현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앞전에 먼저 소개하신 그 저희 최동열 칭 편하게 해도 되죠? 저희 최동열 형님이랑 같이 리더스 클럽이라는 그런 모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주 청년회의소 거기에서 지금 친목활동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아기 아빠가 될 예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애 아빠. 리더스 클럽에 있으신 거예요? 네, 같이 지금 리더스 클럽도 하고 파주 청년회의소에서도 저는 초임 이사로서 네, 반갑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리더스 클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가지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주제가 청년의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잠깐 정해봤는데 의뢰 전쟁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해봤다. 네, 나는 이런 알바도 해봤고 뭐 저런 것도 해봤는데 이건 정말 아니었다. 혹은 이럴 때 정말 고마웠다, 감사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제가 뭐 이게 보기에는 이렇지 않아도 나이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저는 어렸을 때 운정 살았어요. 운정 야당리. 지금 야당 쪽이 아니라 원래 야당리가 이제 발전되지 않은 그 뒤쪽 운정역 뒤쪽에 야당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아버지가 좀 엄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문 배달하고 그 다음에 뭐 주유소 알바 좀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주유소 알바 오래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바로 이제 고3 때 취업을 나갔죠. 취업 나가서 가구 공장에서 일도 해봤고요. 근데 가구 공장에서 이제 조립 라인에서도 일 좀 해봤고 그리고 이제 군대 그리고 박스 공장을 갔구나. 박스 공장에서 박스 인쇄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바로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도 말뚝도 받고 말뚝 받고 나서 이제 전역하고 이제 보험 설계사로서 일을 쭉 하면서 지금 이렇게 조직을 넓혀서 이제 아예 그렇게 자리 잡게 되는 요렇게 했던 게 지금 다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뭐 사업도 몇 번 하다가 망하긴 했는데 뭐 이런 아르바이트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예. 뭐 저는 나름대로 경험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한번 또 우리 후배님하고 좀 여쭤보니까 다 했더라고요. 이렇게. 예.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알바는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취업 나갔다가 네. 거기가 이제 가공장이었는데 이게 나무를 이렇게 오리는 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좋아하는 이제 어떤 제가 그때 종교생활 촌법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막 기획하고 공연 기획하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 공연 기획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나무로 뭐 모양을 만드는 거를 내가 만들어 갖고 가야 됐어요. 그래갖고 밥 안 먹고 남들 다 밥 먹으러 갔는데 아저씨들 밥 먹으러 갔는데 나 혼자 밥 안 먹고 19살 때 뭐 오리다가 톱에 요만큼 이게 손이 한 반 정도 잘렸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은 하여튼 그런 손가락 안 잘려서 지금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반 정도 잘려서 실제로 엑스레이 찍었을 때 요만큼 뼈에 톱이 들어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구멍이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손가락에 보면 끝까지 안 펴져요. 이렇게까지 안 펴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그 기억이 참 남죠. 예. 근데 아프면 아저씨들이 이제 뭐라 하니까 밥 안 먹고 있으면서 손가락 다쳐가지고 또 이제 지금은 산재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때는 네. 게 없잖아요. 그쵸. 아저씨들은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나 미안하니까 피임 철철 나는데 장갑 이렇게 붙잡고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이렇게 아저씨들 밥 먹고 있다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아저씨들은 이제 왜 그러냐 그래갖고 아니에요 하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구에 자꾸 이제 피가 묻잖아요. 가구에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봉합 수술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괜히 더 이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말도 맞아요. 못하고 예. 아 진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상당히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럼 말고도 많은데 저 말고도 또 다른 분들 얘기하셔야 되니까 예. 저는 그런 좀 위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요, 작년에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주말마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하던 일은 포장도 하고, 네네. 포장 관련 집기를 포장하는 사원에게, 운반해주고 넣어주는 역할을 했었고, 포장할 상품들 다 진열해 놓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제가, 거기 물류센터는 인천에 있는데, 저희 관리자님께서 빠른 속도로 하셔라 해가지고, 제가 박스하고 뽁뽁이, 기타 테이프 자재들 다 포장사원들한테 다, 끼워주고 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시간 한 바퀴 뺑뺑 돌고 나서 제가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을 했었는데, 간식 시간 빼고 나서 하면 총 15바퀴 도는 경험이 있었고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요, 제가 어느 날, 포장사원으로 했었을 때입니다. 제가 7시부터 3시까지 포장을, 했었는데, 제가 좀 너무 느린 속도로 한 것 같아가지고 해서 관리자님한테 한번 찍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한테 한번 찍혀가지고 경고 먹어가지고 저는 약간 자괴감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서 좀 손동작 좀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네, 그거 말겠고 여기 물류센터의 복지 여건은 좀 아주 좋아요.
그 저희 보니까 네네. 장거리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또 셔틀버스도 제공해주고 또 식사도 잘 나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정리가 돼서 이제 뭐 더 질문을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면 새벽 3시까지 하신 거예요? 네, 새벽 3시까지, 제가 옛날에 했었던 그 물류센터는, 아침팀 따로 있고, 네네. 오후팀 따로 있고, 심야팀 따로 있었어요. 아침팀은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였었고요. 오후팀은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심야팀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렇게 세 조로 나눠가지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3시에 들어와서 다음날 본업하는데 좀, 지각할 뻔 했었습니다. 새벽까지 하고 3교대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3교대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돌아가실 때는 셔틀 타고 가시는 거고요? 네. 새벽까지 하고, 그러면 오후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땐 어떤 걸 주로 하세요? 오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에 배송업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본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잠도 잘 많이 못 자고 그럴 것 같은데? 잠도 많이 잘 못 자고요. 주말에 제가 좀 한 번은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때 쉬고 푹 잡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이 주제 내용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께서 이제 벌려놓은 사업이 잘못돼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돈을 갚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본인이 좀 본인 힘으로 해보겠다고 아침 신문 배달 하셨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일 때 마스크 끼고 또 같은 반 학생들 만날까봐 그런 이제 신문 배달도 좀 해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타 대학생들처럼 이제 호프집에서 삼촌 친구분이 이제 금촌에서 호프집을 차리셨는데 이제 금촌에 오래 살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이제 불러서 같이 술도 먹고 좀 이렇게 매상 올려달라는 의미로 이제 아르바이트 채용을 이제 하셨었는데 손님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손님이 한 명도 없어갖고 저녁 7시에 사장님이 열받아서 같이 술 한잔 먹자 그러고 둘이서 먹은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특별한 경험인데 보통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가구 이런 것도 이제 스티커 붙여서 밖에다 이제 내놓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수거해가는 일을 친구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가 좀 이제 한 2달 정도 직원분들이 이제 휴가를 보내야 되니까 땜빵으로 이제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 일도 해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주 LG 디스플레이 단지 그 안에서 이제 저희 하얀 색깔 우주복처럼 입고 들어가서 반도체 같은 거 말씀이세요? 반도체는 아니고요. 거기 이제 공장 지을 때 이 LG 안에가 일정하게 습도랑 온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천장에 보면 이제 팬 같은 걸 설치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먼지라든지 이런 게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외부에서 이 팬을 들여오면은 이걸 또 닦아요. 닦아서 이제 안에다 들여놓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경험들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하신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몸으로 일했던 이제 쓰레기 수거하는 거 그게 차 이게 좀 불법인 건가? 차 뒤에 트럭 이제 뒤에 매달려서 여기 종량제 쓰레기 있으면 실어서 빨리 넣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 뒤에 매달려서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또 쳐다보시죠 이거를. 그래서 좀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종량제 봉투 안에 간혹 이제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건데 네네. 부탄가스 빈통을 이제 거기다 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를 종량제 봉투를 이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이제 트럭이죠. 그 이제 네. 이걸 만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쓰레기 올려놓으면은 이게 이제 포크레인처럼 이렇게 와서 이게 말리는데 이게 가스가 터져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거 터져갖고 막 한번 놀랬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마음 아팠던 거는 이제 가구를
운반을 할 때 이 부피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이제 분해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트럭에다 차곡차곡 싣는데 싣는 과정에서 제가 그 못에 녹슨 못을 밟은 거예요. 그 운동화 그냥 일반 운동화 신고 가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불안하니까 녹슨 못이고 해서 이제 파상풍 주사도 맞으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등산화를 샀거든요. 이 두 개 이틀치 일단 날라가갖고 아, 이거는 뭐 돈 벌려고 이랬는데 오히려 돈을 쓰고 있으니까 좀 가슴이 아팠던 그런 아.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살아가려고 본인들이 이제 살아가려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 어째 이상하게 돈은 더 많이 나가나 뭐 그런 그렇죠. 뭐 처음 느꼈던 거죠 이게. 차 뒤에 매달리고 갖고 그랬던 거는 지금이라도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지금 경찰분들 보고 계시면은 아마 잡아가야 지금 되는 벌금 꽤- 내든가 해야 될 것 꽤 같은데. 오래전이라서 아마 이런 그 소멸시효가 아마 다 완성. 몇 살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군대 갔다 와서는 거의 10년 이제 넘었죠. 공소시효가 되나? 찾아볼까요? 수사관리분들한테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워낙 급하고 또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 마이크 잡혀갈까봐 미리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간이 짧아갖고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안 잡아가. 그렇죠. 공공기관에서는 변명. 애 아빠라서. 그거 하는 게 좀 비일비재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알겠습니다. 공공이가 저도 옛날에 기차 옛날에 기차 있잖아요. 예. 옛날에 여기 파주가 기차가 다녔거든요. 아, 그렇죠. 네, 비둘기호라고. 그때 통일호 아니에요? 여기 아니 비둘기호지. 통일호는 모르겠고 비둘기호 있는데 저도 거기 기차 난간에 매달려서 이러고 다녔어요. 밖으로 머리 내밀고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 유치원 때 그 비둘기호 타면서 또 네. 그냥 서서 간 적 있습니다. 유치원 때 비둘기호 타고 서서 가셨다고요? 네, 월릉에서 그 장안까지 이용해봤습니다. 네, 서울 교회에서는 그냥 의자에 안 앉고 서서 갔다는 뜻은 아닌 거죠. 네, 이장 서서 갔었어요. 네. 그 입석이니까요. 네, 비둘기호가. 아, 예. 지는 파주에 산 지가 지금 이제 4년, 5년 차 돼가지고 비둘기 2호 이런 거는 잘 여기 모르겠어요. 아스팔트가 없었어요. 아스팔트가 없어요. 네, 콘크리트 길이었지 뭐 옛날에. 뭐 역사 자체도 그렇죠. 구춘역도 예전에는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간이역처럼 저 대학교 1학년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수원으로 통학을 하는데 뭐 눈이 2월 달에 뭐 눈 많이 와갖고 기차 뭐 1시간, 2시간 연착되는 거는 비일비재하고 그것도 저 기차가 오면서 무슨 이만한 가죽건 동그란 링을 기차 아저씨가 막 이렇게 밖으로 머리 빼고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럼 이거 다 금천역 입구에서 이렇게 걸어. 그러면 닿을 때쯤 돼서 또 그 아저씨가 또 기차 역장 아저씨에게 뭘 하나 카드를 줘. 그거 혹시 기억나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커서 이제 방송도 나오고 청년실험 얘기도 하고. 저는 파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렇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고양시에서 쭉 오래 살다 왔습니다. 아, 고양시 사셨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각자만의 사연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에 대해서 네네네. 어떤지 한번 소개, 뭐 자신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예, 제가 지금 가운데 앉아있으니까 저부터 네네. 이렇게 또 이렇게 가겠습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네네. 근데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험 설계사들과 함께 있는 거니까 뭐 삼성생명이나 뭐 동부생명, 뭐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런 데들은 보험 회사잖아요. 네. 거기에는 그 상품만 전용적으로 파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저희는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재무 컨설팅도 해드리고 또는 기업 컨설팅도 하고 기업 간의 보험 상품 거래도 하고 또는 이제 뭐 공공기관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입찰 받아서 하기도 하고 이런 설계 영업사원들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은 제가 직접 이제 그 영업사원분들을 보조하는 직군 내 그 보직 외에는 다 영업사원들은 기본급이 없어요. 저희는 기본급 없이 그냥 자기 사업처럼 이렇게 매달 신계약 건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일단은 메리트는 가장 중요한 메리트는 자기가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전역할 때쯤에 돼서 저는 24세 첫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나이가 37인데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이제 이번에 문산중학교를 들어가요. 딸내미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 아빠다 보니까 전역할 때쯤이 27살 때쯤이었어요. 네. 부사관으로 전역을 했거든요. 전역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나고 싶어서 나왔어요. 뭐 너 이제 넌 자격이 안 되니까 군생활 더 이상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저는 밖에 나가서 네. 저는 이건희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래서 내가 이건희 연봉을 검색해봤어요. 이건희 연봉. 얼마 되나요? 네이버. 그때 당시에 내가 계산을 봤을 때 1초에 50만 원씩 벌더라고요. 1초에. 내가 그때 계산해봤을 때. 모르겠어요. 지금 그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전역할 때 난 지금 월급 그때 당시 제 월급이 군 중사 월급이 제가 그때 호봉이 8호봉인가 그랬는데 6호봉인가 그랬는데 그때 월급이 180만 원에 추가 뭐 좀 성과 받고 하면 200 좀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희를 검색해보는데 전역할 때 돼서 이제 그 생각해보니까 검색해보는데 이건희가 1초에 50만 원씩을 벌어. 가만히 있어도 50만 원을 벌어. 신기한 일이네. 나 군대에서 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나는 더 이상 군대 생활은 뭐 정말 안중근 의사처럼 나도 손가락 잘라고 정하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군생활 저 애국 헌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근데 이제 막상 너무 피곤하고 자식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해봐갖고 이제 처음 이제 직업을 검색했던 게 일한 만큼 성과 있는 보수를 받는 일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뛰어오는 게 눈에 이제 딱 올라오는 게 그때도 네이버 우리 흔히 네이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이버 검색이 자동차 딜러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였어요. 요 두 가지가 가장 고소득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저 그때 속초 살았거든요. 강원도에. 여기서 있다가 군생활을 거기서 했으니까 제가 군대 갈 때가 2001년인가 2002년이었는데 나올 때가 2007년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많이 변했어요. 땅값도 그렇고 전세값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2년을 더 살았어요. 2천만 원짜리 전세를. 거기서 그때 2천만 원짜리 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 전세 24평짜리 빌라를 살았어요. 속초에서. 여기 2천만 원 가지고 지금 전세가 말이 됩니까? 파주는 지금? 말이 안 월세 돼요. 보증. 월세. 요새는 또 월세도 뭐. 전세. 요새는 좀 반전세 같은 그런 거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나와서 제가 영업사원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그 직장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매력을 느낀 게 성과 있는 일, 그대로 보수받는 일. 지금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직업 선택한 거에 있어서 중간중간 물론 힘들어서 대리운전도 같이 해보고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었더라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 전역하고 나서 제가 뭐 200만 원 정도 벌다가 정말 준비를 해서 딱 나오자마자 기본급이 없으니까 자동차 판매랑 자동차 보험을 같이 팔면서 제가 이제 영업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 달에 바로 번 돈이 500만 원 정도를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 벌다가 500만 원 버니까 아니 이거는 너무 전역을 잘한 거야 내가. 내가 전역을 너무 잘했어. 500만 원이면 주임원사님 월급이었어요 그때. 내가 중사 때 주임원사님 월급이 500만 원이었으니까 내가 주임원사 월급을 그냥 바로 다음 달에 바로 받네. 미친 듯이 그냥 돈을 벌려고 했어. 근데 또 막상 벌다 보니까 돈 관리가 또 안 되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적성에 맞는 일과 내가 또 욕심부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찾아야 되지만 돈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지금 제가 하는 보험 일이고 제가 지금 이 일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뭐 보험 설계사라는 일이 상당히 어떤 사람들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지인 연고만 많이 이제 계약을 하니까. 근데 요즘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한테 먼저 연락이 많이 와요. 요즘은 보험 설계사들한테. 예, 그리고 뭐 또 다이렉트에서 알아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이렉트 쪽으로 해서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보험 일이고요. 요즘에 좀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고, 예, 요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 예, 여기까지 하고 있고, 또 파주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예. 좀 어떤 면에서는 부러운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과제라. 네. 200 벌다가 2007년도에 전역 엄청 잘한 거야. 부럽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거지. 네. 그런 거 하나면 정말 네.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움은 엄청났죠. 기본급이 없는 거를. 군 생활을 했으면 네. 안전하게 그냥 뭐 2, 300, 4, 500씩 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다고 직업군인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네. 때는 20대와 30대를 내가 다 바쳤는데 이건희가 1초에 50만 원씩 버는데 나는 40대, 50대에 500만 원 벌려고 내가 지금 2, 30년을 벌어야 되나.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군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네. 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라는 놈이 그랬다. 나라는 놈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정말 겁나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길바닥에서 잘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 어쨌든 나와서 일단은 주임원사님 월급을 뛰어넘게 벌고 있다는 거는 예, 성공한 거다. 이렇게 주임원사님은 괜히 월급도 언제요 지금? 아 지금은 주임원사님들 500 이상 받을 거야. 물가가 많이 올랐고 정년도 늘었어. 내가 나올 때는 55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58세까지인가 하실 거야.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네, 이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낮에 그 지하철로 그 배송하는 택배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하철 택배 회사에서는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노인분들도 지금 일자리에 다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해서 지금 20명 정도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에피소드 하나 밝히자면 그 저기 명절 전후나 그 매주 금요일 공휴일 전후 연말에는 그 특히 그 물류량이 많아가지고 그 바쁜 날인데 그 저기 제가 그 근무하는 곳이 그 회사가 그 유통 상가에 있어요. 거기 상가에서 그 나오는 물건이 그 수로 많이 그 1층 제가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물건에서 물량이 수두룩 나와가지고 해서 지금 다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 개인의 특성상 또 구루마 그 끌고 다닐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구루마 죄송합니다. 표현을 써야 되는데 저 손수레로 그 해야 되는데 그 손수레로 끌 수 있는 사람과 그 손수레 끌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손수레로 끌 수 없는 사람은 그 가까운 저희 그 한두 손모만 끌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좀 물건이 좀 가벼운 거를 좀 많이 했지만 저나 좀 그 힘쓰는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구루마를 가지고 저기 몇 군데 경유를 많이 해가지고 그 배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가에 있는 물건들이 다 쌓여있을 때 이거 다 급한데 좀 그래서 좀 했는데 또 많이 싣고 다니면 또 걸음이 좀 느릴 수도 있어가지고 해서 좀 배송이 지연됐던 경험이 그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궁금한 게 지하철 배송이라는 말이 저 약간 좀 생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지하철 배송이 하는 거는요.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그 무임승차자 있잖아요. 네. 무임승차자인데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저희 청년, 중장년,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특수 형태 고용자로서 그 특정 조건에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이런 지하철 어떻게 보면 승차비를 따로 안 받으시니까 네. 이런 택배 같은 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전달해드리고 네, 돌아오는 보통 수단이 전달- 되는 거네요. 네. 할 수 있는 직업인 거네요. 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냥 일반 비장애인 같은 경우면 돈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딱 저 같은 사람보다 수입이 더 적게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사회복지 쪽으로도 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재작년 2016년 말쯤에 일종보통 운전면허 다 따고 사회복지사 1급하고 일종보통 운전면허 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 12월에 사회복지사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지금 다 알아보았는데 제가 이력서 다 쓰고 다 냈는데 나이가 너무 나이 드신 중장년 분들만 채용한다고 해가지고 좀 그렇고 또 특히 파주시 같은 경우 여자들만 채용한다 그래가지고 좀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한테
교회 그 부설 요양원 취업하려고 했었는데 그 제가 교회 부설 교회 목사님이 그 젊은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한테 써서 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어머니이신 요양 원장님께서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절해서 그랬는데 그 요양 원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부모 동의 없이는 이 요양원에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해서 제가 좀 자괴감이 그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인인데 저를 성년 후견자로 취급하느냐 그래가지고 좀 가슴이 아파가지고 해서 그 요양원 원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무원들 앞에서까지 다 다툼을 벌여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공공기관 사실상 영구 취업 정지, 고양시에서 3년 동안 또 사회복지 시설 취업금지 사실상 취업금지 명령 내려가지고 지금 파주시에서만 지금 파주시에서밖에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또 이제 언론사이다 보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고양시에서 명령이 떨어졌다는. 그건 아니고요. 좀 그렇게 한 번 다툰 거는 좀 회복하기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또 지금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물류센터 알바하다가 작년 11월부터 밤에 대리운전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고양시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다시 말을 서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어서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좀 많아가지고. 네네, 말씀하세요. 네, 작년 12월 제가 작년 12월 대리운전 송년회 기간이야 콜 손님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술 취한 고객이 대리를 불렀는데 제가 기사가 가까워가지고 콜 버튼 눌렀어요. 그런데 배정되었습니다 하자마자 출발지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출발지 손님하고 인사하고 차 타고 갔었는데 화장실 잠시 쉬었다가 가자 했다가 좀 한 10분 지나서 바로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쌩쌩 달리다가 목적지 주변에 도착했는데 목적지 그대로 들어서자마자 술 취한 고객님한테 도착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술 취한 고객 했는데 술 취한 고객 계속 자가지고 했는데 제가 깨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몇 동 몇 호신지 알아야 되는데 몇 동 몇 호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데 그분이 제대로 취해가지고 또 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여가지고 했는데 반대편 몇 호다 그래가지고 해서 다시 반대편으로 갔는데 또 그런데 거기서 하다가 주차까지 마치고 나서 내렸는데 몇 호 계속 자고 있어가지고 몇 동 몇 호나 계속 물어봤어요. 그런데 또 물어봤다 사실 아닌지 확인차 위에 가지고 몇 동 몇 호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했고 저희 또 경비 아저씨한테 다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경비 아저씨 도움을 통해서 몇 호 몇 호냐고 다 물어봤는데 원래 있던 단지가 단지로 말해가지고 해서 그때 취객이 좀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다시 원래대로 주차한 후에 취객의 부인께 좀 호출해서 나오게 해서 모셔 가시라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좀 아픈
그때 기억이 남았습니다. 이게 참 직업에 대한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도 꽤 많이 만나실 것 같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진행을 해야 돼서 네,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할 때 소개드린 대로 네. 이제 파주의 세무법인에서 네. 아직 대표님한테 동의를 못 구해서 상호명은 말을 못 하는데 네네. 한 세무법인에서 이제 그 지점장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간혹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세무사라 그러면은 세무 공무원이랑 약간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 이제 뭐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세금 뭐 이제 신고도 받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세금도 같이 이제 뭐 돈을 받는데 뭐 이런 데인데 저희는 이제 뭐 영리 목적으로 뭐 작게는 뭐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큰 뭐 제조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업체들의 이제 세무 그러니까 이제 다 법인세나 소득세, 납세 의무가 다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세무 신고를 대리를 해서 그러니까 세무 대리인인 거죠. 저희가 세무서에 대신 신고를 해드리고 이제 거기에 뭐 맞는 이제 수수료를 받고 뭐 일회성으로는 뭐 양도세라든지 증여세, 상속세 이런 거를 이제 신고를 대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세금을 저희가 뭐 갖는 건 아니고 대신 저희가 신고를 해드리고 이제 납세자분들이 세무서에 납부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는 직업이고요. 그다음에 뭐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저는 지금 세무사라는 일 하나만 하고 있는데 다양한 업종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이런 회계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실제로 어떨 때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제 수입하고 이제 지출 내용만 보더라도 이 업종을 내가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고. 근데 이제 뭐 저도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뭐 세무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시작은 한 건 아니고요. 좀 설명을 하려면 긴데 괜찮나요? 아유 말씀하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오늘 얘기하는 주제랑도 좀 비슷한 부모님 것도 시켰지, 있어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학창 시절 때 이제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이제 이과 문과를 나누잖아요. 네네. 이제 그때 당시 좀 풍토가 남자는 이과 또 아니면은 뭐 이제 이과를 나오면은 굶어 죽진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냥 제가 뭐 수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잘해서 이과를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우연치 않게 이과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네. 갔는데 수능 원서를 이제 접수할 때 이제 이과나 문과 시험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좀 학교 선생님도 어디 학교 무슨 과를 가고 싶은지도 같이 좀 결정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라고 하셨는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내가 이과를 왜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과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모여서 여기를 지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저는 뭐 이과 쪽에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물론 뭐 공부를 너무 잘해서 뭐 의사나 뭐 한의사 이런 거는 하고 싶긴 했었는데 뭐 그 정도 성적은 안 되고 그래서 좀 가만히 고민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적성 검사 같은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했죠. 이제 구했는데 좀 경영 쪽이 저한테 그래도 좀 맞는다라는 좀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제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원서를 이제 경영으로 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과 문과로 접수를 했는데 뭐 결과는 뭐 이과에서 사회 이런 거 공부 전혀 안 하다가 하려니까 잘 안 나왔죠. 근데 우연찮게 또 이제 수시가 합격이 돼서 네, 그렇게 이제 경영학부로 이제 진학을 했는데 또 이제 경영을 가서 또 이제 고민을 하죠. 이제 남들처럼 학교 졸업하고 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전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좀 실질적으로 그 어렵잖아요. 좀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원하는 부서에 취업하는 것도 일단 뭐 취업 난도 그때도 이제 심각하니까 힘들고 또 많이 듣는 내용이 이제 큰 기업일수록 이제 금방 회사에서 뭐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나와야 된다는 그럼, 얘기가 네.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이런 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자격증, 이제 전문 자격증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경영과 관련된 게 뭐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있으니까 도전을 하다가 이제 뭐 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근무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별히 이 직업에 대해서 뭐 지금 아직 근무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예. 그래도 점차 이제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발전을 하니까 네. 이제는 대리인을 안 끼고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면은 저는 뭐 이제
백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리스크는 좀 있더라고요 요즘. 4차 산업혁명 얘기하시는. 네, 그쵸. 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시는. 요즘에 그리고 뭐 네이버니 어디니 뭐 되게 상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 봐도 잘 모르겠던데 어쨌든 맞아요. 그게 참 어려운데 그걸 정리해서 어떻게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세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요하죠. 왜냐면 이 세금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게 세 수입이 뭐 저희가 다 어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예산이 되는 게 세금인데 이 세금을 뭐 그러니까 어떤 뭐 청년들이 지금 뭐 고용이 잘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이제 세법으로 좀 개정을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뭐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저희 연말정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세금의 이제 70%를 공제를 해준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기업들이 청년들을 이제 그러니까 청년들을 이제 근로자로서 이제 받아들였을 경우에 뭐 최대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1,100만 원까지 뭐 세액 공개해준다. 이런 유인책들이 이제 뭐 이제 나라에서 이제 하는 사업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다 보니까 세법 개정이 매년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네. 과거에 알고 있었던 법이 바뀌는 거를 계속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제 납세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매년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되는 거. 그거가 또 첫 번째로는 애로사항이기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 돈을 저희가 갖는 건 아니거든요. 나라에다가 그렇죠. 내는 건데, 네, 그렇죠. 납세자분들이 저희한테 화를 내세요.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냐.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어떤 이제 정확하게 예. 법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예.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절세를 하고, 뭐 탈세는 안 되신다. 절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화를 내시는데, 그걸 저희 탓을 하시고 저희한테 화를 내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뭐 정신노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감정노동?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럴 때 저도 뭐 같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대신 내드릴 수도 없고. 세무사분들도 정신노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안내 전화도 다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가장 정신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래 감정노동이라는 거, 이제 정신노동이 감정노동이라는 그렇죠. 단어로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취업에 가장 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정규직도 아니면서 또 그렇게 뭐 텔레마케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블랙 컨슈머들을 상대하는 그 일들이 네. 가장 정신노동이 지금 많이 심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저희 보험일도 네. 정신노동이 심하거든요. 네. 네. 보험 상품 보험회사가 만들었지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컨설팅만 해드리고 네. 알맞게 해드린 다음에 그쵸. 상황이 안 맞으면 보험이 안 나가게 되는 건데 그분들은 어쨌든 내가 돈 낸 거야 월납 보험료. 그러면은 무조건 돈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5만 원짜리 냈고 어떤 분은 50만 원짜리 이렇게 했으면 나오는 게 당연히 진작은 틀리겠죠. 근데 우리도 정신노동 생각했는데 나는 요즘에 변호사님들도 그러더라고. 변호사님 분들도 못해먹겠다고. 그리고 변호사님들도 영업을 해야 돼요 요즘에는. 네. 변호사님들도 영업이 안 되고 마케팅이 안 되면 이게 본인들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또 특히 요즘에 없어진 일자리가 제가 우리 미리 준비하는 응고가 있었겠지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일자리가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가 누가 뛰어드느냐 지금 변호사들이 뛰어들라고 지금 부동산 중개. 법무사 분들도 변호사들이 지금 다 뛰어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변호사와 법무사와 중개인의 이 일하는 게 거의 다 무너져서 변호사들이 거의 그걸 다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난 지금 최현중 세무사가 저한테는 후배지만, 네. 그러니까 뭐 현중이가 지금 정신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좀 놀랐어요. 세무사님들도 정신노동에 대한 그런 걸 느끼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분들께서 화를 내시는 그런 요점이 그냥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해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게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나라 사람 다 그렇진 않겠지만 네. 보편적으로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최현중 세무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신 분도 그렇고 직접 사람을 소매자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우리가 그들 앞에서 있는 그 뒤에 이제 대표 세무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은행에서도 은행 창구 직원처럼 돼 있지 지점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직접 고객을 상대하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일단 화부터 내고 보는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 화부터 내고 봐요. 네, 네. 예. 화장실에 오줌을 넣다가 물이 안 내려오면 물이 왜 안 내려오지라고 가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눌러고 안 나오면 왜 이러는 거야? 바로 거기서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기본 반응이 그래요. 예. 그렇죠? 머리를 이렇게 내가 가르마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쓰면 나도 내 머리카락에 나도 짜증이 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난 세무사님들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우리나라 사람 특히 세금 내는 거 엄청 아까워요. 저 의문대도 예.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아까 공부 안 한 걸 핑계 대듯이 지금 자기가 원래는 이과인데 네. 문과로 가려고 했다가 성적이 나오고 기대했던 것 자체가 웃기는 건데 자기 사람들이 예, 그런 게 있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렇죠. 예, 일단 화부터 내고 와 이렇게 화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그런 것 같아. 특히 방송에서 좀 그렇긴 한데 조금 우리나라 사람 나이 먹으면 더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래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해서 또 목소리 크잖아.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렇죠. 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맞아요. 저는 저희 회사 영업사원분들 무서워해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기본급을 제가 안 드리잖아요. 네. 그분들 영업한 거 가지고 그분들이 성과 가지고 하지만 네. 회사도 운영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저를 막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도 그분들한테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우리나라 집 문화가 그래. 그렇죠? 네. 저도 그 대리하면서 했는데 원래 운전하는 거는 좀 그 육체 노동 마냥 좀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네. 겉으로 육체 노동인데 육체 노동인 것 같지.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또 한번 많이 해봤는데 술 취한 고객들의 그 생각까지 해가지고 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 감정 노동까지 다 수반되어 가지고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에 대리 시작할 때 그 1, 2차 때는 제가 좀 그 속도를 좀 정속하고 또 고객이 너무 불안하다 해가지고 해서 다른 사람 바꿔주겠다 해가지고 해서 좀 그런 경험도 많아서 가지고 이게 육체적 운전은 육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수반도 다 해야 된다고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고객님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 좋을 텐데 이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이런 부분도 그렇고 풍토가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참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각자의 사연 그리고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저희가 나누려고 했던 얘기 청년 실업에 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지금까지 그냥
이제 찐 게 보여 이제. 결혼하고도 결혼할 때도 살쪄서 결혼했는데 얼굴이 작아서 살 안 찐 것 같아 보이는데. 가족분들이시네. 네네. 네. 지금 시청자 가족분들밖에 안 계셔가지고 아니에요 다른 분들 보세요. 다른 분들 4분밖에 안 보셔가지고 페이스북에서는. 이게 실시간으로 한 몰리진 않고 이제 방송 해놓으면 쭉 보시는 거예요 계속.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간 줄 모르고 50분인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주제를 바로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시간을 바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얘기가 청년 실업에 관한 얘기가 뉴스에 미디어에 정말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해마다 항상 심각하다 잠깐 좋아진 것 같아 아니면 또 다시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기업이나 정부나 청년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나 이런 건 꼭 얘기가 나와야 된다 하시는 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요거에 대한 확고한 저는 생각은 있어요. 일단 가장 큰 테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청년이 가져야 되는 태도랑 정부가 가지는 태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너무 이제 많이 정부에서 너무 좀 잘 안 맞는 정책들을 많이 내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가지는 태도는 잠깐 빠져주고 내 생각에는 네. 청년이 가지는 태도가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기업이 갖는 태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국가가 운영되는 것도 다 세수로 운영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다 한 사람 개인이 내는 세금보다는 기업에 내는 세금이 훨씬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할 거예요. 법인이 내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겠죠. 특히 뭐 삼성이 내는 세금이라든가 뭐 현대가 내는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LG에서 내는 세금들은 뭐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세금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 대기업들이 가진 태도가 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도 조금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게 물론 뭐 청년들 태도가 바뀌어서 부모님들이 안 바뀌시면 또 그 집안에서 맞자리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좀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더라고요. 청년 실업 얘기하고 취업 얘기하면서 왜 취업 안 되냐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냐 하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들이 다 변두리 나가 있어가지고 그 변두리 가면은 애들이 밖에 그 청년들이 나가서 거기 그 어두침침한 데서 저녁에 도시 같지 않은 곳에서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텐데 누가 거기를 갈라 그러겠냐.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도심 한가운데가 제조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단 말. 우리가 호주란 나라처럼 뭐 100% 수입 생산해서 제조 같은 부분을 다 죽여버린 나라면 상관없겠는데 우리나라는 제조도 지금 하죠.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자동차 회사도 자동차 제조하는 회사예요, 저희 나라가. 근데 제조가 우리나라 먹여 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조금 더 뭔가 혜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정책을 펼쳐주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서 국가에서 기적적으로 그 제조사들 좀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로만 청년 실업하고 취업 대라는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했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제조사 하면은 칙칙함, 변두리, 가면 외로움, 제2의 군대 생활 같은 뭐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하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청년들은 대학 나와서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공장 제조사나 같은 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조사 같은 데 가더라도 현대 자동차라든가 뭐 요번에 지금 GM 사태 나왔죠. 뭐 네. GM 코리아 같은 데 같은 자동차 그런 데 가면 자동차 노조 그 형성되는데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그 자동차 제조사의 생산직들 연봉이 보통 한 6천만 원 이상 된대요. 그런 데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누구나 다 가고 싶죠. 근데 아까 제가 제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찾아서 저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청년분들 대학교 다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원 나오신 것도 다 좋아요. 물론 저는 가방끈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뭐 이런 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년분들도 가지고 계신 태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인가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하면서 내가 이 사회에 어떤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부분이 공무원 서 안전빵으로 오랫동안 그냥 안전빵으로 더 안전적으로 받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가만히 있어도 돈 주는 회사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거거든. 그런 마인드는 난 청년들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들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많아요. 기업들도 보면은.
그럼 특히 제조사들 이런 데 보면 그럼 그런 부분들을 사장이 다 뭐 장부 회계를 이상하게 조작해가지고 다 가져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 자기네들이 그 취업하거나 아니면 서로 새로운 인재를 개발하는데 좀 더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대국민적인 생각들이 많이 뭐 한번에 바뀌지 않겠지만 점점 바뀌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들이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고 그 부분으로 차명계들을 또 빼내고 정부의 헌납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도 난리가 났다고 아닙니까? 재작년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한 만큼 인정도 해주는 기업 문화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 전에 하상욱이라는 시인이 시를 낸 게 있어요. 혹시 하상욱이라는 시인 아세요? 아, SNS 네, 그 약간 이상한 시인이잖아요. 근데 너무 공감대가 가는 시인이잖아요.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올렸어요, 얼마 전에. 일을 잘하면 월급을 더 줘야지 일을 잘하는데 일을 왜 더 줘?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문화가 그래요. 네. 일 잘하면 나한테 일이 몰려. 왜 일 잘하려고 그러겠어요? 능력 인정받고 돈을 더 많이 받고 그래도 결국은 금전적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때문에 결국 그 사장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왜냐면 누구나 처음 태어나고 처음 인생 살아보고 처음 사회생활 하는데 위에는 다 누군가가 있잖아요. 처음 살 때는. 그쵸. 그럼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걸 바라면서 열심히 할 텐데 오히려 그걸 활용해 먹는 그런 기업 문화들도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또 예, 새로운 개발, 새로운 연구,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는 많이 안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개선돼야 되겠다. 청년들하고 우리 기업 문화가 좀 많이 바뀌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보수적인가? 아닌데 나 보수는 아닌데 듣다 보니 하다 보니까 아니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질문을 못 하겠어요. 항상 제가 그렇죠. 와서 얘기할 때마다 내가 뭐 얘기하시면 아이고 지금 아버님 개 쪄서 기다린다고 되게 네, 아버님 생신이셔가지고 빨리 끝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올 때 저번에도 왔을 때도 PD님이 저보고 저희 선배님 두 분 얘기한다고 정리를 저한테 시켜주시라고 내가 정리 한번 해서 딱 드리고 그런데 주고받고 이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 보면 독일이 대기업이 그러니까 전체 그 업 중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나눈 것 중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대기업이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 포지션에서 나머지 90이 중소기업인 거예요. 근데 일자리를 대기업이 거의 30% 정도를 가져간대요. 숫자는 10%인데 일자리는 한 30%는 대기업에서 하고 나머지 70% 정도가 중소기업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랑 좀 반대예요. 제가 저번에 조사한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일자리가 우리나라 대기업 고용 비율이 10% 대기업은 10%밖에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걸 본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 대한민국 대기업 고용 비중이 90년대에서는 대기업에서 40%를 차지했대요. 고용하는 거. 지금 뭐 올해 뭐 채용하고 고용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10%대로 완전히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90년대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이거는 제가 신문 기사를 발췌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가 아까 독일 같은 데들을 이런 선진국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확실한 거죠. 그런 쪽으로는. 네. 어차피 대기업도 소비자가 있어야 그 소비자로 인해서 자기들의 수익을 얻는 건데 그 소비자들 대부분 또 자기 직원들이에요. 그 맞거든요. 그쵸. 예. 대기업 직원들이 수만 명이잖아요. 그들도 자기 기업이 자기의 소비자가 될 수 있고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인드는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진다고 나는 봐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좀 기업도 그렇고 이제 청년들의 그 가지고 있는 태도도 그렇고 그냥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간만 해라. 중간만 가라. 아, 뭐 맞아, 하러 맞아. 하냐. 군대에서도 참 많이 듣던 네, 얘기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해봤자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네. 또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그냥 안정적인 것만 하고 싶고 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맞아요. 기업에서는 너네 어차피 내가 돈 주고 고용했으니까 내가 시키는 건 다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구조가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누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기업이 가진 태도, 정부가 가진 태도, 총리 가진 태도 다 탈피해가지고 제가 문제점과 해결만 주시면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청년 청년 취업 감소하고 청년 실업이 증가된 원인은 1997년에 IMF 사태가 발생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돼가지고 해서 청년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실업자 수가 좀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력 인플레 현상이 좀 심화돼가지고 최소한 2, 3년제 전문대학이나 4년제 정규대학에 나와야 사회적으로 지위가 인정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학에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졸업 유예하고 또 안정적인 직업을 누리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도 있고 네. 평생 아르바이트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시 수능을 봐서 다시 유턴 입학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고학력자가 많아가지고 특히 더럽고 위험한 3D 업종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가지고 해서 중소기업이 지금 파주시잖아요. 파주시면 변두리 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두리에 다 공장이 다 있다. 군대 신문하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좀 안 가려고 해가지고 저희 사장님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한국인 중에서는 가족이나 친인척 그리고 지인만 뽑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뉴스 보다시피 네. 공공기관 대기업까지도 또 채용 비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가족과 친인척 최근 들어서 국회의원 또 친인척 뽑았다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어 있어가지고 해서 문제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취업 준비한 청년들이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그래가지고 학력차별 학력차별, 특정대 차별, 경력차별, 성차별, 종교차별 그래서 계속 편법적인 방법이 계속 끊어지지 않아서 우리나라 청년 취업 및 실업 문제가 좀 개인 문제가 아니고 좀 사회 문제로 봐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문제점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네. 이에서 네. 천천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이거는 지금 뭐 채용 비리의 문제라던가 지인을 한다거나 뭐 공장이라던가 이런 변두리에서 뭐 군대 시위를 한다 이런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할 문제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네. 이어서 네, 말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로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에 대한 지원만 해야 되고,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일자리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주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즉 공무원을 17만 4천 개 일자리 만든다고 해가지고 공무원 증원 정책에만 매달려가지고 정부에서 엄청나게 써서 또 재정 고갈의 위기에 우려가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한시적으로 경찰, 소방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 채용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서 예산을 중소기업 채용하는데 활용해야 하고 정부는 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주로 밀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죠. 제가 바른미래당에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한 이현주 의원님께서 또 공무원 총정원법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용 비리,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용 비리도 확실히 청산해야 됩니다. 요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 청산 많지요. 저희 자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가족을 또 가족과 친척을 공공기관 직원 안 친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해서 문제가 만연돼가지고 작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 한해서 블라인드 채용제가 실시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용비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더 이상 위와 같은 채용비리가 나지 않기를 저로선 기대한 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 외국인 채용을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 파주 쪽에 공장이 많은데 계속 변두리를 따라 걸어다 보니까 또 공장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안 뽑고 그렇게 외국인 쓰나 해서 좀 많이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썼으면 또 경제가 살아나고 이랬을 텐데 해가지고 선진국으로 갔을 텐데 해서 했는데 전 참으로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 외국인은 쓰지 말고 한국으로 귀한 외국인만 쓰되 되도록이면 외국인보다는 청년 또는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 댓글에도 지금 비슷한 얘기가 이제 얼추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원가 절감이 쉬운 부분이 바로 인건비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고질적인 문제로 지금 보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약간 외국인 채용에 대한 것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그분 청년들과 사회자한테 좀 기회를 줘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전문대학과 정규대학의 취업 관련 교과가 실무 관련 교과가 많이 없다고 좀 저는 느끼거든요. 요새 대학에 가보면 또 대학은 취업과 관련된 거를 안 배우고 그냥 이론적인 거, 이념적인 것만 배워가지고 좀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되도록이면 또 취업 실무 관련 교과를 신설해가지고 저희 현재 실무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사 출신을 교수를 임용해가지고 실무 관련 교과를 좀 신설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이길 수 있다 얘기도 하루 전해주고 또 직장 체험도 같은 것들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대학 내 취업 동아리로 만들어가지고 같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직무에 대한 걸 분석하고 또 어떻게 해야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동아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은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마지막으로 할 말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실까봐 좀 조마조마했네요. 그러니까 좀 더 복지적으로 그리고 좀 더 기회가 좀 더 평등하게 주어졌으면 하는 걸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말씀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가장 모르는 그런 부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가지는 태도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제 일자리가 많아지려면은 우선적으로 기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이 잘 되려면은 수출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은 이 내국에서 소비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근로를 못하고 이제 막 취업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돈을 안 쓰고 또 이 청년들만 돈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이 청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비라든지 이런 걸 부모님들이 또 많이 부담을 하시니까 이제 소비를 더 적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는 작아지고 그러면 기업은 또 잘 안 되고 일자리가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뭐 정부에서도 물론 이 내용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이미 인식을 하고 있을 테고 여기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좀 더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뭔가 정책들을 뭐 이렇게 각 분야의 뭐 전문가분들이 그런 걸 좀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부는 또 이런 청년들이라든지 뭐 청년뿐만 아니고 그냥 모든 이제 뭐 이런 취업에 이제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상대로도 많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알려서 이제 기업이나 이제 근로자분들이 믿고 이제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요. 이게 정부에서도 지금 그 최저임금이 이번에 7,530원으로 오르면서 네. 이제 그 기업주분들이 많이 이제 부담이 되시니까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런 이제 13만 원씩 최대 보조하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좀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큰 또 하나의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를 요즘에 엄청 많이 하세요. 저는 진짜 솔직히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기업들한테 주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거를 처음 봤어요, 이거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업했을 때 중소기업이라든지 청년들이 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제 세제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홍보는 잘 안 돼 있는 게 현실이긴 한데, 이런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하듯이 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는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짧은 견해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가지는 태도를 말씀드리면은,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이라는 어떤 이제 뭐 상품을 이제 뭐 수요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노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수요 공급이 맞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 가격에서 의미하는 건 이제 급여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댓글 달아주신 분 원가 절감을 위해서 네. 가장 이제 뭐 조절하기 쉬운 게 급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많은 사장님들하고도 얘기해보고 하면 이번에 또 최저임금 올라서 많이 이제 걱정이 된다,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기업이 잘 되려면은 일단 뭐 아까 악순환 거기에서 봤던 대로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이제 사업주분들이 이제 희생하는 것 같고 힘드시더라도 이런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잘 맞춰주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기업이 이제 활성화되고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급여를 아까워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네.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기업주분들 이제 마인드를 좀 바꾸셔서 좀 채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들은 좀 젊다 보니까 이제 뭐 기회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분들도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 뽑아다가 일 시키고 기술 가르치고 앉혀놨더니 갑자기 뭐 이제 더 큰 데 가서 일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이게 적성에 안 맞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애당초부터 그냥 안 뽑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이제 뭐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한테 좀 이제 사업주분들이 이제 희생을 한다라고 조금만 생각을 하시고 기회를 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큰 이익으로 이게 돌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인식을 좀 바꾸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이 가지는 태도. 저는 이제 청년하고 이제 그 청년 이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도 같이 하고 싶은데,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저조차도 뭐 할지를 결정을 못해서 이제 그리고 어떤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지를 또 제가 안 찾아봤어요. 그냥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냥 대학교를 나오면 모든 게 술술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질 줄 알았는데, 네. 일단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이 세상에 좀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아르바이트 했던 이런 쓰레기 치우는 것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구성원분들이 다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시니까 이게 톱니바퀴 돌듯이 잘 돌아가는 건데, 일단 인식 자체를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이제 잘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런 좀 마음을 가지면서 좀 다양한 업종이 있다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업종을 근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그런 방법도 같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모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그냥 어렸을 때 그냥 하나의 그냥 예인데 저 이제 주변에 이제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보통 학교 다니면서 오토바이 막 타고 다니고 이런 분들 보면은 뭐 오토바이 잘 탄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약간 불량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런 오토바이를 직접 뭐 이렇게 타고 다니시고 물론 면허가 있으셨겠죠. 이제 타고 다니시면서 직접 이제 수리도 하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불량 학생이라는 인식으로만 이제 받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면허를 따고 또 차도 또 바로 중고차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다 이런 그 정비도 하고. 개조 같은 것도 네. 하고 뭐하고 근데 어렸을 때 저희라든지 아니면은 선생님들 그냥 주변에 부모님들이 봤을 때 그냥 분명 불량 학생이에요 이분은. 근데 지금 파주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이런 자동차 정비 사업소를 하고 계세요. 금천에? 그러니까 네, 금천에? 원롱 쪽에서. 아, 원룸 쪽에? 네. 어.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이제 뭐 사회 인식이 이상하게 이렇게 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좀 믿고 좀 이렇게 그 길로 제대로 이분이 만약에 여기서 뭐 차랑 이런 거 안 하셨으면은 뭐 물론 더 큰 일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 정비소 안에도 많은 근로자분들이 있으시고 이분 때문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 생계 유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이분은 이제 주변에서 이런 나쁜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끝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신 건데 일단 주변에서도 뭐 부모님뿐만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하나에 관심을 갖고 하는 거 이건 나쁘다 뭐 옳다 이런 편견 없이 그냥 봐주시는 그런 인식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식인 것 같아요. 기업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이제 이런 같은 이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그냥 인식 자체를 다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야,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말도 두서없이 나오네요. 아니요, 이게 오늘 세 분의 말씀이 되게 공통적으로 인식에 그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단어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디오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음 편히 가만히 그냥 정장만 입고 이렇게 뭐 자기 대표사실에만 앉아 있어도 돈이 다 수익이 생기고 할 것 같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거든요. 경남기업 사장 자살하는 거 보세요. 경남건설 뭐 회사장 그 사람은 베트남에도 그렇게 건물도 많이 짓고 우리나라에도 경남 뭐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경남 아나스비. 네, 경남 아나스비. 그게 이제 비리 엮이고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 엮이고 해서 자살하는 거 보세요.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육체노동인 줄 알았지만 들어가 보니까 또 정신노동도 하더라. 그런 것처럼 삶이 편한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매일같이 나의 주어진 삶에 매일같이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리고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남이 날 책임져 주지 않아요. 어디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루하루 노력하고 살면 제가 볼 때는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나중에 어떤 잘 될 수 있는
텃밭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마인드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청년들이 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지금 그 친구들이 곧 청년이 되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부터라도 그런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많이 다지는 그런 것들이 특히 우리 좁게 보면 뭐 크게 보면 파주시에서라도 또 많은 어른 뭐 NGO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붐을 일으켜주고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청년들을 향해 제가 봤을 때는 파이팅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쵸. 전달을 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네. 이럴 때 없으면 베스트 스타로 어디죠? 네, 금능역 앞에 있고요. 금능역 앞에 네, 있다고 파주에서 지금 제일 커요. 그래서 네, 파주시에서 제일 크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어보겠다. 도전하세요. 저희서 이메일 주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력서라도 좀 넣으시라고. 이것도 너무 이렇게 쉽게 열어주면 또 회사 쉬워 보이니까 베스트 알아서 한번 찾아와 보세요. 네, 금능역 앞에 베스트 스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파주 시민 청년 여러분, 안정적인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이 도전하십시오. 그, 파주 시민 청년 여러분, 그, 안정적인 것에만 한 가지에만 매달리면, 그, 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 성격에 뭐에 맞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그, 이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이나 알바 할 때부터 제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복지 쪽 하면 뭐에 도움이 되나 좀 생각도 해보고, 도움이나 뭐 또 생각해보고, 또 운전한다면 뭔가 도움이 된다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또, 셋 다 공통점이 있다면, 좀, 사람 만나는데 좀,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좀, 새로운 사람과의 소통하는 거에 좀, 그래서 좀, 좋은 생각이 좀 해준 것 같았습니다. 만약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면 좀 괜찮거든요. 예. 그럼 파주 시민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부정적인 마인드를 깨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 있고 패기 있게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파주 시민 청년 여러분, 아짜!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저희 파주에 사시는 청년들도 뿐만 아니라 또 저기 경기도 그리고 전국에도 또 청년위원회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청년 문제에 대해서 청년 문제나 대학생분들 관심이 있다 싶으시면 저희도 당원 모집을 합니다. 거기서 파주 시민 여러분 당원 바른미래당의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또 정당에 한번 가입해가지고 또 청년 활동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인생에서 좀 좋은 경험이 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같이 하나 둘 셋 한번 다 끝난 거죠?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계속 어쩌다 보니까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계속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대기업에서 점심시간 때 회사 목걸이 이렇게 차고 딱 나오시는 분들 보면 진짜 멋있었거든요. 저도 무조건 이제 뭐 회사를 가게 되면은 저런 회사를 다녀야지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그러고 근데 이제 막상 뭐 취업해서도 이제 본인 적성에 안 맞아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렇게 나오시는 주변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을 뭐 잘해서 좋아하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즐겁게 잘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이제 적성이 어떤 게 맞는지 어릴 때부터 많이 생각을 해보고 많이 찾아봐서 정말 좀 이제 청년 실업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고
나라도 잘 돼서 제 이제 우리 앞으로 태어날 제 아들도 좀 이제 더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들이에요? 아니요, 아이. 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아, 저 딸을 좋아하는데. 저는, 남아서는 세상이 지금. 저는 딸을 원합니다. 저도 딸 원해요. 아, 그쵸. 네. 결혼하셨어요?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저희 딸. 저는 아들 나면 또 유전으로 또 병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딸만 낳을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남아서서로 끝나네요. 딸. 마음속에 이게 나왔어요. 나 태어날 아들이라고. 분명히 아들이라고 그랬죠. 들으셨죠? 아들이라고 그랬고. 저는 남아서서에 제가 지금 벌써 성별이 나왔나. 분명 몇 주 전에 임신했다고 들었는데. 저 원래 옛날 보수적이었다가 지금은 진보적인 성격을 좀 바뀌었습니다. 좋은 네, 얘기다. 알겠습니다. 진짜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야죠. 네, 저도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홍보하는 김에 저희는 파주의 해피코리아, 저는 김성민 PD고요. 저희가 지금 파주인 소리라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해가지고 PJ 해피코리아 gmail.com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요. 031-946-0000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전화를 받으니까요.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취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대표 발행이님께서 댓글을 달으셔가지고 나는 그 댓글이 안 보이지? 이거 한번 얘기만 하고 송나라 유학자 육상사는 불안빈 환불균 즉 백성은 가난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불공정 취업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라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냥 지나치기는 좀 글을 많이 좀 이렇게 대표님 그리는데 또 안 네, 읽어주는 좀 그래가지고 잘못된 거죠. 네, 이렇게 읽었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청년으로서 그리고 다 같이 청년으로서 청년 화이팅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청년 화이팅!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